OMTV 시청자 여러분,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진들이 이왕이면 빨리 독감 접종 예방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와 겹치면 병원의 일손이 더더욱 어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머스 클리닉 연구소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검사 수요가 자연히 줄어들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감 예방차는 가능한 한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면서 접종 후에 면역 반응을 얻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빨리 맞는 게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주 정부들은 지금 전년보다 25%나 더 많은 백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보통 10월 말께 무료 접종 클리닉을 운영하는데요. 약국이나 가정의들도 무료로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가능한 한 빨리 독감 예방접종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긴급지원금 CERB가 28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새로운 형태 지원 프로그램이 결정이 됐는데요. 고용보험 신청 자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기존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120시간, 약 3주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과거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확인서 ROE를 제출하면 최장 26주에 걸쳐서 주당 $500씩을 받게 됩니다.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돼서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CRA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접촉을 해서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긴급 지원금과 가장 다른 점은 이 수혜를 받으려면 2주 단위로 구직 활동 보고서를 내야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은 해고일로부터 일주일 후부터 지급이 되는데 신청 후에 여러 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가 트래킹해 보는 것이 좋다는 권고가 붙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또는 일시적인 일감을 받아서 잠시 근로한 후에 보수를 받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경우에도 캐나다 복구지원금,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의 대상이 됩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구병가 지원금, 캐나다 리커버리 시크니스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원금은 모두 최장 26주간에 걸쳐서 매주 $500가 지급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이번에 신설되는 지원 프로그램, 이게 모두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내년 세금 보고서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간에 받았던 고용보험료 일부를 다시 정부에 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야겠지만 부정수급자임이 탄로가다면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게 됩니다. 토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38,000까지의 고용 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수입이 $38,000를 넘어갈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고소득의 절반은 차감됩니다. 지원금에서 차감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권에 대한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예정입니다. 연방이민부는 영주권 수속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달 6,000건의 배우자 이민 초청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수속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부는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시킬 직원을 66% 크게 늘림으로써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민부는 유효한 이 바이오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매트릭스에 대한 제출 요건 완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이 바이오매트릭스를 제출한 적이 있는,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제출한 적이 없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민부는 새로운 조치들을 올해 연말까지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서 49,000개 적체된 신청권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배우자 초청 이민자들의 신청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해외에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기러기 신세들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마크 맨디츠는 이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느린 수속 처리를 해서 이민 신청 가족들에게 야기된 어려움을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이 재회해서 가족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 2020년, 2022년도에 따르면 이민 수준계획이 캐나다 전체 34만 1000명의 캐테고리가 잡혀 있는데 이 가운데에 7만 명 정도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그런 케이스를 배정할 것이라고 이민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배우자 초청,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커플들, 그리고 부모를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 이민 케이스에 신청을 해놓은 신청자들에게는 다소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이라고도 하지만 이민 수속이라도 좀 빨리 돼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제외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는 정말 이민자가 좀 늘어야 할 필요가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느냐 아니면 총에 맞아 사망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죠. 가족들, 유가족들 가슴은 굉장히 아플 텐데 무슨 사건인고 하니 그 어업지도선 선원 공무원 북한의 충격을 받아 사살되고 그리고 불에 타서 소각까지 됐다. 그런 사실을 놓고 정부와 북한과 그리고 해당 부처 간의 삼각 발언들이 전부 엇박자를 빚고 있죠. 그래서 유가족들의 가슴도 더욱 아프고 국민들은 더욱 어리둥절해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 또는 피치 못할 정당방위가 아닌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살인사건을 사과하는 걸로 퉁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북한은 민간인 살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는 것, 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듯이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례적이라는 게 칭찬할 만한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절대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틀릴 수 없다.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에 관한 한.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는 김 위원장이 그것도 남쪽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표류였던 자진월북이었던 어쨌든 그 공무원이 사살된 곳은 북녘 바다인 것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희생됐지만 이것을 이유로 전면전을 일으킨다는 건 또 상상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죠만은 전쟁이 날 경우에 양쪽이 입을 피해는 거의 막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쟁 가능성은 제쳐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에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저 심심한 사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 말이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정말 진정성을 갖추려면 여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먼저 국제법상 북한의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해서 평화 무드가 분분하긴 하지만 국제법상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상태의 대치국가입니다.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인데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투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살인, 상해, 학대, 고문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네바 협약은 또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명령한 자는 최약국에서 그러니까 체결을 맺은 당사자 국가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57년에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자, 책임자 처벌. 그 다음으로 내려져야 될 조치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입니다. 북한은 해상경제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행동, 그들이 말하는 행동 준칙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알 수도 없지만 이번과 같은 비극은 충분히 예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북한 당국은 전례 없는 긴급 포고문을 발표했었죠. 중국과의 국경 1km 이내로 들어오면 무조건 사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주민과 중국인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였죠. 하지만 당시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국과 언론은 이 문제가 북한의 이 조치가 중국인과 북한 주민만을 겨냥했다고 제껴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남쪽에서 넘어오는 월북자들도 똑같이 사살될 위험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죠. 작심을 한 월북자도 물론 있겠죠. 나는 북한이 좋다고 북한으로 살려가겠다고 가는 월북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가는 어선들도 없지 않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북한에 넘어간 사람, 즉 월북자는 2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의 북한군 행동 준칙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비슷한 조치, 비슷한 사건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경 접근 시 무조건 사살이라는 반인륜적 조치는 당장에 철회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요구가 얼마나 전철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과 실현이 어렵더라도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하지 않고 또 그 의무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 그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져야 되고 할 말을 좀 해야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답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못하는데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정권의 최고 책임자들 북한에 할 말 좀 하십시오.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할 무리. 이제는 정말 말해야지. 북한이 책임지라고. 북한이 책임지라고 당당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